없어요? 이름 다 불러요.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서준. 신규. 신규. 신규? 알겠습니다.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도 많이 왔네요. 반토막 날 줄 알았는데. 이건데. 기대가 없었는데 많이 왔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법입니다. 법 할 겁니다. 교재. 어떻게 법 좀 좋아하시나요? 오늘 미라클 모닝 하신 분들은 법 방금 풀었죠? 입법 어땠어요? 어렵나요? 아침이라 말이 없는 거? 아니지? 그쵸? 모르겠네. 봅시다. 일단은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쭉쭉쭉 볼 거냐면 일단은 관련한 개념 설명 같은 거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 지문 하나씩만 해서 오늘의 목표는 조금 일찍 끝내는 게 목표기는 하면 저번에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용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후딱 하고 빨리 조금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게 좀 다 같이 뭔가를 풀기에는 애매해요. 왜냐면 과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난이도가 좀 천차만별이라 어려운 것도 엄청 어렵고 쉬운 것도 또 풀만하네 하고 그게 개인별로 좀 다를 거라서 과제는 제 생각에 많지 않으면 따로 끝나고 질문을 받을까 생각 중이니까 혹시 과제를 다 풀지 않았더라도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시면 꼭 하고 가세요. 알겠죠? 자, 1페이지 봅시다. 1페이지 다 폈죠? 보시면 오늘의 주제는 법이라는 거를 조금 볼 거고요. 일단은 법이라는 거는 저번에 봤던 경제보다 배경 지식이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워낙 또 광대하고 방대하고 주제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가장 법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자가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볼 게 세 가지 법을 볼 건데 법의 종류는 사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보다 훨씬 뭔가 자잘자잘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볼 거는 일단 오늘 헌법 잠깐 볼 거고요. 헌법 볼 거고 그 다음에 형법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민법 볼 겁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요 세 가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오늘 조금 자세하게 볼 거고요. 다른 것들도 소개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법의 분류부터 볼 건데요. 법은 크게 나눠보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여기 써있는 것처럼 공법,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사회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베이직한 사회법 먼저 보면 그 법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질서를 잘 지켜서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잘 살 거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자, 첫 번째 보시면 공법은 이제 뭐랑의 관계를 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법이 있다는 거는 뭔가의 단체가 있으니까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국가 안에 어떤 국민이 있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그래서 자, 관계를 딱 정리를 해보면 공법은 국가랑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랑 사이의 관계를 예를 들면 자, 여기 위에 들어가는 것들 보시면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이런 것들이어서 당장 관계가 먼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인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진짜 내 법적인 관계를 국가랑 다툴 거야.
보시면 돼요. 보시면 행정법이나 소송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걸지만 그 재판을 해주는데 어디냐면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해서 해주니까 그런 것들은 다 공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거 있죠. 뭐 유산을 했는데 상속을 했는데 회장님이 죽었는데 이런 것들 있죠. 결혼을 했는데 불륜이어서 이혼을, 이런 것들 민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거, 요게 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있는 사회법은 조금 얘네랑 외적인 성격인 건데, 국가가 봤을 때 요 국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조금 보조해준다? 일방적으로 보조해주는 거? 그게 사회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법은 아마 뭐 통합사회 이런 거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뭐 노동법이라든지 그 최저임금 있죠? 최저임금. 그거 다 여기 들어가요.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보장법이라고 해서 뭔가 뭐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바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렇게 볼 건데요. 요거는 오늘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이제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 헌법 보시면, 헌법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마 이번 주 정규 수업에서 선거 관련해서 한번 다룰 거예요. 선거랑 투표 관련해서 한번 다룰 건데 그 이제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가 되게 많잖아요. 뭐가 많고 얘를 외울 필요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건 따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고 나머지는 좀 라이트하게 가봅시다. 라이트하게. 그래서 헌법이라는 게 뭐냐면 법 중에 짱이에요. 헌법 중에 헌법이 1등이야. 그래서 모든 법들은 거의 헌법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봤던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소송법 이런 게 다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오냐면 헌법이 기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에는 전부 되면 헌법에는 뭐가 있냐면 헌법에서 하고 싶은 거,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잘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가장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 복지국가의 원리니까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주자. 그래서 나온 게 사회법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사회법 종류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평화 통일을 지향하자.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헌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그래도 한번 통일해서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써있고요. 국제평화주의라고 해서 침략적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런 것도 써있고, 문화국가의 원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문화재를 보존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는 좀 오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 가지는 꼭 헌법 파트가 아니라고 해도 많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뭔지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볼 거는 국민주권주의라는 거를 가장 먼저 볼 건데, 주권이라는 게 주인이 될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국민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때문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는 투표 관련해서 우리 아마 정규 수업 때 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아시면 좋겠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요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유를 보장해줘라 라는 게 이고, 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까지 가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쵸? 근데 옛날에 그건 알죠? 뭐 혁명 일어나고 레미제라블 이런 건 봤죠? 거기서 다 막 국기 들고 뭐라 그래. 자유를 보장하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정부패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삼권 분립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아까 저거 국민주권주의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이 우리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국민이 하고 싶은 대로 국가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뭐 몇천만 국민이 다 막 국회에 가서 손들고 발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그게 대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많이 새롭지는 않죠? 여기까지는 아직 많이 새롭진 않을걸?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좀 적어놨는데 보시면 돼요. 새롭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나마 좀 어려울 만한 거는 청구권 이런 건데 청구권, 참정권 이런 건데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 청구권은 뭔가를 말 그대로 청구할 권리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라이트하게 넘어갈 거고 오늘의 핵심은 민법과 형법입니다. 민법과 형법. 일단 민법부터 볼 거예요. 민법을 보시면 일단 헌법에 우리 원칙들 방금 봤죠? 6가지. 그것처럼 민법에도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많이 중요하지 않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과실. 오늘도 볼 거예요. 과실. 요 과실을 가지고 좀 많이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나오는 게 요거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내가 얘한테 잘해줘야 얘도 나한테 잘해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기로 했으면 하라는 거야.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실책임의 원칙이랑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민법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보냐면 자, 민법과 형법의 가장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 형사 고소는 형법에서 하는 거예요. 소송은 민법에서 걸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고 있었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슝 나가서 내 어깨빵을 빵 치고 내 샤넬백을 훔쳐갔어. 그러면 내가 입은 피해는 2개잖아요. 맞았고 가방 훔쳐갔고 2개죠.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고소를 할 수 있어. 뭘로 고소할 수 있냐면 폭행죄 고소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상해죄 걸 수 있죠. 절도죄 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무슨 죄 해서 고소를 하는 건 형법이다 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내 가방을 도난당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는 돈을 내가 얘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민법으로 거는 거예요. 민법으로. 왜냐하면 폭행죄로 얘를 감옥에 보내거나 뭐 벌 물리거나 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할 수 있나? 난 할 수 없어. 왜냐면 판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땅땅땅 해야 얘가 감옥을 가는 거니까 공법에 들어가는 거고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좀 돼요? 그 다음에 내 가방을 얘가 훔쳐가서 내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쵸? 그거는 나랑 얘 사이의 일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 민법으로 거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미묘한 차이가 살짝 그래서 민법에서는 얘가 그러려고 그랬냐 실수로 그랬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얘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대신에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얘가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어쨌든 나는 가방을 도둑 맞았고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그게 민법이고 형법에서는 일부러 그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주로 나오는 키워드는 이런 것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거 요거겠죠, 요거 나오면 다들 안 풀더만. 계약, 채무불이행 이런 거 나오면 다들 안 풀던데 요거 다 민법에 들어가요. 그거랑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뭐 유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민법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계약 관련해서 좀 이해하기 좋은 거를 그림을 밑에 좀 그려놨는데 조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한 번씩은 다 봤을걸? 청약과 승낙 이런 것들? 요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계약 관련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 거 밑에 적어놓은 건데 일단 민법에서의 계약은 우리가 흔히 하는 계약이랑 달라요. 그리고 법지문을 풀 때도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해야 되는 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라요. 그래서 그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법지문을 읽을 때는
그 용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계약. 자, 부동산에 앉아요. 두 아저씨가 마주 앉아. 그래서 막 2, 3억 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돼. 그쵸? 그리고 서류가 한 50장 나와야 돼. 그리고 그거 막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거 나눠 가지면 계약 끝.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서 보는 계약은 약속에 가까워요. 약속. 그래서 꼭 종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로만 주고받아 계약으로 쳐줘요. 예를 들면 자,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맞아야 돼.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청약과 승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은 그냥 너 혹시 이거 할래? 라고 물어보면 다 청약이에요. 그게 종이가 됐든 문자가 됐든 말이 됐든 그냥 뭔가의 계약 내용에 관해서 제안하는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걸 다 승낙해요. 그래서 요게 꼭 종이가 있을 필요는 없어. 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가 둘이 의견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생각보다 조건이 별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이랑 법에서 하는 계약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이다라고 문제를 풀면 안 풀리지. 왜냐하면 법에서는 종이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는데,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약을 딱 성립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것도 많이 봤지. 채권과 채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채권은 권리가 붙어 있는 거고 채무는 의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생각해서 권리, 내가 그쵸? 권리는 내가 주장하는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는 게 권리잖아요. 의무는 뭐냐면 내가 해줘야만 하는 거. 그래서 채권이랑 채무가 혹시 헷갈리면 누가 주고 누가 받는지 잘 보셔도 괜찮아요. 누가 주고 누가 받는지. 그러면 연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애가 있어. 을이라는 애가 있어. 계약의 한 장면이에요. 알파문고야. 그리고 갑이 뭘 사고 싶냐면 지우개를 사고 싶어. 그래서 지우개를 가지고 카운터로 갔어. 그래서 갑이 뭐라고 했냐면 너 주세요 했어. 지우개겠죠? 그래서 을이 네 하고 계산을 해줬어. 그러면 이 경우에도 뭘로 보는 거냐면 얘를 청약이라고 보고 얘를 그냥 승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청약이라고 보고 얘를 승낙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사이에 계약이 뿅 하고 성립을 하죠. 그러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그리고 그거는 항상 양쪽에서 생기면 자 갑한테도 채권하고 채무가 생기고 을한테도 채권하고 채무가 생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만약에 이게 깨면 문제에서 어렵겠지. 근데 보통은 같이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지우개 아니야? 그쵸? 그러면 갑한테는 지우개에 대한 채권이 생기는 거야. 내가 달라고 할 권리. 그쵸? 그럼 거꾸로 을한테는 지우개를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한테는 이게 채권이지만 얘한테는 채무인 거야. 그럼 지우개는 을이 줘야겠지. 그쵸? 그럼 요게 하나의 채권 채무 관계인 거고 나머지 하나는 그럼 뭐예요? 얘가 지우개를 주면 얘는 돈을 받겠지. 그쵸? 돈을 받겠지. 그럼 얘가 받는 채권은 돈이 되는 거예요. 얘는 돈 줘야 되고. 이게 하나의 계약 형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계약의 형태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가 변형이 될 때마다 이제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게 민법에서 많이 나온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볼 거냐면 지문을 하나 볼 거예요. 형법은 좀 복잡해서 지문을 먼저 좀 볼 겁니다. 지문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사례 적용이랑 요 밑에 그래프 나오는 문제만 풀 거예요. 나머지는 각자 조금 해결을 해보시고 일단 지문이 좀 길어요. 그쵸? 지문이 좀 길고
3학년 지문이라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법지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량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한대. 근데 아까 민법 키워드에서 봤을 때 불법행위 민법이라며. 그쵸? 그럼 무슨 내용 나올까? 계약, 뭐 손해배상 이런 얘기 다 민법이에요. 다. 그러면 이건 민법과 관련된 내용이네. 그래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자, 손해가 생겼어. 가해자랑 가해자한테 나눠줌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는데, 요거는 정말 꿀팁인데, 가해자랑 가해자랑 말은 어디에만? 민법에만. 민법에만. 그러면 형법에 뭐가 있냐? 피의자 들어봤어요? 피의자? 피의자.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하고 민법자랑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법원이 어떤 책임 원칙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손해가 다르게 배분될 거고 불법 행위 억제 효과도 다르대. 자, 그러면 아마도 요거가 그래 주제이지 않을까? 보통 그래 주제 어디 있어요? 1문단에 있어. 보통 1문단에 있어요. 그러면 법 경제학에서는 법원이 적용 가능한 책임 원칙들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을 찾고자 한대. 그럼 요게 아마 요 글의 목적이 될 거고 얘가 아마 서브타이틀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에서 따올 수 있는 키워드 정도는 따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요 법지문에서의 키워드 뭐냐면 불법 행위일 거고 일단. 그쵸?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책임을 어쩌고 하겠다며. 그쵸? 그리고 책임을 어쩌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손해를 배분하겠다며.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겁니다. 법지문을 보면 말장난에 좀 덜 말장난에 덜 속아야 돼. 말장난에 덜 속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지문의 내용을 정말 퍼펙트하게 이해를 해서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원리 자체를 이해해서 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하면서 뭐 과학 같은 거 시험 대비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다 외우잖아. 일단 외우자. 그쵸?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 이런 거 다 외우잖아. 그쵸? 그걸 외우고 나서 외우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래서 이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죠? 문제를 풀잖아. 그런 식으로 이 원리 자체를 이해해서 풀던지 아니면 애초에 글을 읽을 때 좀 약간 헷갈릴 만한 걸 정리를 하면서 읽던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의하던지 둘 중 하나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우니까 두 번째 방법을 써봅시다. 그래서 봅시다. 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주의 수준하고 주의 기준이래요. 그래서 주의 수준이 뭔지가 써있죠. 법지문은 용어 정의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주의 수준은 뭐냐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해서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한대. 자,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할 거냐에 관한 거래요. 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 시간이나 노력 등 주의의 비용은 커진대. 불법 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서 손해는 줄어든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 손해를 배분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책임 원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배분을 하고 싶어. 그쵸? 근데 우리 아직 뭐밖에 안 나왔냐면 주의 수준이라는 거밖에 안 나왔어. 그쵸?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얼마나 내가 조심할 거냐에 관한 내용이래. 그래서 자, 얘는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돼. 얘네가 얼마나 조심할 거냐에 관한 내용이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주의 수준이 높아져. 그럼 뭐가 좋아요? 좋은 점. 주의를 하니까 문제가 덜 생기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배분해야 하는 손해 자체가 줄어들어. 괜찮죠? 근데 단점은 뭐야? 조심해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래.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를 최소화하면서, 그쵸? 그 다음에 비용이랑 손해가 제일 조금 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1문단에 있었던 효율적인 뭔가의 방법이겠지.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주의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랑 가해자한테 배분하기 위해서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의미한대.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지점이래.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주의 기준이라는 게 나왔어. 그쵸? 얘는 뭐냐면 누가 정해요? 얘는 누가 정하냐면 법원이 정해. 법원이 정할 거야. 그쵸? 근데 얘는 왜 정해? 이거 하려고 정할 거야. 그쵸? 그러면 사실은 주의 수준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얘 설명하려고 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설명하고 얘를 갖고 온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지문 읽을 땐 항상 요 용어가 왜 등장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가 하니까 얘를 설명했겠지. 그래서 손해배분을 하기 위한 어떠한 주의 수준을 주의 기준이라고 부를 거래요. 그리고 나서 자 얘를 사회적으로 최적화해야 하는데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손해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 비용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으니까 얘네 둘을 합친 게 제일 작은 거. 이거를 사회적 최적화라고 부를 거래. 자, 저번 주에 경제한 친구들 있죠? 경제 들은 친구들 있죠?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끄어서 여기가 좋다며 균형이라며 이거의 다른 이름이 최적화예요. 최적화. 이건 그냥 팁? 이건 그냥 소소한 팁? 왜냐하면 이걸 어디서 말하는 거냐면 법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좀 잘 따져보면은 손해랑 비용이 제일 낮은 요 지점을 찾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게 어렵게 나왔으면 이것까지 나올 수 있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것까지 나오기에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얘는 못 나왔어. 아무튼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직 얼마 읽지도 않았어. 벌써 지치면 안 돼. 우리 아직 2문단도 다 안 읽었어. 자, 그리고 이것이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얘를 주의 기준으로 정할 거래. 얘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해 보겠대. 자, 법원이 정하는 기준 이름은 주의 기준. 주의 수준은 얘네가 얼마나 조심하냐. 근데 얘네를 제일 좋은 데로 가려면 이런 데로 가야 돼. 그쵸? 근데 얘는 좋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뭘 정하면 좋을까? 얘를 주의 기준으로 정하면 딱 좋겠지. 그쵸? 그래서 뭐야? 요 사회적 최적화가 되는 지점을 주의 기준으로 삼겠대. 그게 이 문단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너무 항상 비문학 수업 들을 때와 한 가지.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글을 읽는 방법을 보셔야 돼요. 알겠죠? 글을 읽는 어떻게 읽나, 저 사람이 어떻게 읽나, 저 문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나, 어떤 걸 주의 깊게 보고 어떤 걸 키워드 삼아서 정리를 하나, 그런 걸 좀 보세요. 알겠죠? 봅시다.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여부라는 게 나왔어. 근데 얘는 고려하지 않겠대.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을 살펴보겠대. 우리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이런 책임 원칙을 살펴볼 거예요. 손해배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끝났어. 우리는 이런 주의 기준을 찾고 싶어.
그럼 이제 우리는 주제가 바뀐 거야.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었어. 책임 원칙으로 바뀌었어. 자, 책임 원칙으로 내용이 바뀌었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가해자의 책임만 살펴보겠대. 그쵸? 봅시다. 비책임 원칙은 뭐냐면, 불법 행위는 발생했어. 피해자한테 손해가 발생했어. 근데 가해자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데. 이러면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큰일 나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난 가만히 있었어. 얘가 나한테 소매치기를 해갔어. 근데 그래도 나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제가 내 가방을 훔쳐가서 끝인 거야. 그쵸? 그럼 문제가 생기겠지?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엄격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자, 일단 비책임 원칙 하나 있고 엄격 책임의 원칙이 있어. 얘는 뭐냐면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래. 모든 책임을 지는 거래. 얘가 내 가방을 훔쳤어. 얘가 가방에 있는 걸 다 물어줘. 언뜻 보면 합리적이죠? 언뜻 보면 합리적이지. 근데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법에서는 얘가 일부러 한 거든 일부러가 아니던지 간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내가 경찰이야.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막 50명을 죽였어. 근데 저 사람이 막 뛰어서 도망을 가다가 어떤 가게에 숨었어. 근데 거기에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창문 깨야지. 어떻게? 창문 깨고 들어가야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았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창문 깽값을 내가 물어줘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합리적이진 않잖아. 그쵸? 누군가는 창문의 값을 물어줘야 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쵸? 근데 이 두 원칙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가 얼마나 주의를 했는지 관심이 없대. 자, 가해자에 관련된 걸 볼 건데 두 가지가 있었어. 자, 비책임 원칙. 그 다음에 엄격 책임 원칙. 이 두 가지였는데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관심이 없어요. 없어. 비책임은 뭐였냐면 가해자가 책임 안 져. 그거죠? 엄격 책임 뭐였냐면 가해자가 100% 책임을 다 질 거야. 무조건. 얘가 일부러 그랬든 몰랐든 주의를 얼마나 기울였든 관심 없어. 그냥 무조건 얘가 책임 다 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첫 번째, 여기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쵸? 첫 번째 뭐 있어? 책임을 지냐 안 지냐가 피해자냐 가해자냐에 대한 기준이 하나 나왔어.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뭐였냐면 주의 수준에 관심이 있냐 없냐 그것도 확인할 거야. 그러면 기준이 몇 개가 생겨요? 그 종류가 8개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뭐 할 수 있어? 표를 짤 수 있어. 8칸이 나와야 되는데 봅시다. 일단 가지치기를 해볼까요? 가지치기 해볼까? 그러면 뭐가 있을까? 주의 수준. 그냥 줄여서 P랑 가라고 쓰자. 자, 피해자의 주의 수준에 관심 있어요? 가해자의 관심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죠?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거 할 수 있지? 이런 거 해봐요. 해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방금 본 거 요거 2개 어디 들어갈까? 여기 들어가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피해자의 주의 수준 기울인다는 말 전혀 없어. 그쵸? 피해자는 관심 없어. 가해자의 주의 수준 관심 없어.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기준을 세워서 분류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건데 비책임이랑 엄격 책임 원칙이 있고
얘는 가해자가 안 해. 가해자가 100% 다 해. 이게 다죠? 요 기준을 세워놓고 나머지를 읽으면서 나머지도 여기다 쑤셔 박을 거야. 알겠죠? 가봅시다. 자, 보자. 이와 달리 과실 원칙이라는 거는 그럼 또 내용이 바뀌었어. 아까까지 뭐였어? 책임 원칙이라며. 내용이 바뀐 거야. 과실 원칙으로. 과실 원칙은 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원칙이래. 피해자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이때 과실이란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 뭐야? 이거야.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 요거를 지키지 않았으면 주의를 하지 않았다고 치는 거야. 이해되죠? 과실 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된대. 그러면 확실해졌어. 피해자는 주의 기준 신경 안 써.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100% 지고 과실이 없으면 지지 않는데. 자, 우리 방금 본 거 과실 원칙이라는 걸 봤어. 과실 원칙이 어디 들어가요? 피해자 관심 없고 가해자만 볼 거야. 여기 들어가겠네. 이해되죠? 여기에 과실이 들어갈 거야. 근데 얘는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지는 거고 없으면 안 진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조금 가해자라는 걸 쓰자. 자, 과실 원칙이라는 건데 가해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100% 지고 없으면 안 진대. 이거죠?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 이 비율에 대한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어디서?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죠? 가보자. 자, 법원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비책임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비책임 원칙 뭐였어요? 요거. 가해자가 한 개도 안 지는 거. 요거 아까 우리 무슨 생각했어? 문제가 있겠네. 생각했잖아요. 그쵸? 가해자한테 책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된대. 얘가 책임을 안 지니까 피해자가 다 책임을 지고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책임 원칙 하에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매우 낮아져. 얘는 좀 합리적이죠? 별로 우리가 뭐 신경 써야 될 얘기는 없죠? 얘가 어차피 책임을 안 지니까 주의 수준이 낮대. 그렇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원칙은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대. 문제가 있대. 이해되세요? 문제가 있어. 반면에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높아진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즉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수준으로 유도가 된대. 누구의 주의 수준이?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봅시다. 자, 얘는 사회적인 수준 괜찮아. 근데 누구의 수준? 가해자의 수준만 괜찮은 거야. 그럼 누구의 수준이 필요해? 피해자의 주의 수준이 필요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원이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얘네가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려고 한대. 그럼 위에 거랑 똑같겠죠? 왜 그럼 똑같지? 그래서 결국에 엄격 책임 원칙하고 과실 원칙은 모두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의 원칙이 된대. 이해됐나? 그럼 우리 어디까지 읽었어? 얘도 괜찮대. 누구만? 가해자만.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읽었어, 우리는. 자, 이거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봅시다. 자, 봅시다. 또 있어.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 원칙하고 결합해서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이 있대. 먼저 기여과실이라는 거는 법원이 피해자한테 주의 기준을 줄 거야. 그리고 피해자가 지키지 않은 걸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항변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대. 뭔가 복잡해지지 않았어요? 뭔가 복잡해졌어. 그죠? 왜 복잡해졌어? 여기 들어갈 거잖아, 여기에. 복잡해진 거야, 그래서. 자,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결합된 경우는 과실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대. 그럼 뭔가 내용이 바뀌었잖아. 이러다 내용이 바뀌었잖아. 그쵸?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뭐가 합쳐질 거냐면 책임 원칙하고 피해자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는 원칙을 합칠 거래. 그쵸? 기여 과실이라는 거 정리를 해보면 자, 자리가 없으니까 빼겠어. 얘를 빼겠어. 자, 얘를 빼고 이 옆에다 써볼게요. 얘는 뭐냐면 첫 번째 기여 과실이라는 게 있어. 그쵸? 기여 과실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안 돼, 정신 차려. 기여 과실이라는 게 있어서 자, 피해자가 과실이 있거나 없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피해자가 뭔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 만약에 피해자가 이걸 지키지 않았대.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항변수단이라는 걸로 사용할 수가 있대. 항변 뭔지 알아요? 항변? 내가 억울하다고 변호하는 거. 나 억울해. 나 이거 안 했어. 하고 변호하는 거. 이런 경우에 누가 변호할까? 가해자가 변호하겠지. 그럼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다. 만약에 이거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래. 그럼 누가 물어낼 것 같아요? 가해자가 물어내겠지. 왜 이런 방향으로 되는지 이해되세요? 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군가는 책임을 질 거야.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대. 그럼 가해자가 변명을 할 수 있대.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졌을까? 원래는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피해자가 잘못을 했대. 그러면 가해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피해자도 잘못했네. 그럼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잖아. 라고 변호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건가 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지문 읽으면서 만약에 빵꾸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좀 추론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게 다 어디 나와? 다 보기 적용 문제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다음에 나오는 거.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결합됐대. 그럼 또 다른 거네. 과실 요거였어. 기억나세요? 여기에 기여 과실을 합칠 거야.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우선 과실 원칙이 적용이 될 거래. 이게 먼저 적용이 될 거래. 그래서 가해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100% 다 물어줘야 한대. 근데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과실이 있다라고 해도 책임을 안 지고 피해자가 다 진대. 자, 아까 여기다가 왜 가해자 얘기를 쑤셔 넣어보라고 했냐면 기여 과실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여기까지만 기여 과실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항변수단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기여 과실은 그냥. 근데 만약에 이런 기여 과실에다 뭘 합칠 거야? 요 과실을 합칠 거야. 만약에 기여 과실에다가 과실 원칙을 합친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자, 1단계 가해자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볼 거야. 1단계죠. 과실이 없어. 그러면 가해자는 책임을 안 져. 과실 원칙이었잖아. 기억나세요? 만약에 가해자가 책임이 있었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만약에 피해자한테 과실이 없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 가해자가 빼박 다 책임지는 거야. 100%. 100%. 만약에 피해자도 잘못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 가해자가 항변을 할 거야. 야, 나 억울해. 얘도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져? 항변해. 인정됐어. 그럼 누가 책임져요? 피해자가 100% 다 책임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100%다 책임을 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거 이런 식으로 약간 정리를 하면서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 결국에 가해자한테만 최적의 주의 수준이 요구되는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 결합이 되게 되면은 피해자한테도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가 될 거래. 그래서 짱이래. 그럼 뭐가 제일 좋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제일 좋겠네. 왠지 이해되세요? 이거 돼? 자, 천천히 처음으로 거슬러 가봐. 맨 처음 나왔던 거 뭐예요? 가해자가 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어. 그냥 가해자가 무조건 책임지세요 하나 있었고, 가해자도 책임 없어요 하나 있었어. 그쵸? 가해자가 무조건 책임지세요는 가해자한테 조심하라고 할 수 있어. 기억나세요? 두 번째 나왔던 건 뭐냐면, 그래, 가해자 억울할 수 있겠다. 그러면 너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있으면 다지고 없으면 지지 마. 과실 원칙 있었죠? 얘 가해하게 하기에 좋아. 기억나시죠? 자, 근데 생각을 가져와 보니까 이건 가해자만 그런 거잖아. 그럼 피해자는 조심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나 잡아갑시오 이러고 그냥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생겼냐면, 그럼 피해자한테도 조심하게 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합칠 거냐면 기여 과실이라는 거랑 과실 책임이랑 합칠 거야.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한테도 잘못이 있으면 얘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피해자도 조심을 좀 하겠지. 근데 가해자는 당연히 조심을 하겠지. 그쵸? 과실 책임이 합쳐져 있으니까, 과실 원칙이 합쳐져 있으니까 얘가 최종적으로는 짱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끝이냐? 아니야.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다음으로 비교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실 원칙을 적용하되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하겠대. 그럼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해.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고,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한테는 책임이 있대. 이런 거 헷갈리잖아. 가지치기 하세요. 자, 천천히 해봐. 당연한 얘기예요. 가해자한테 과실이 없어. 그러면 책임도 없어. 괜찮죠? 가해자한테 과실이 있어. 피해자한테 과실이 없어. 이해되세요? 피해자한테 과실이 없어. 그러면 가해자가 책임져. 괜찮죠? 우리 했던 얘기지? 그러면 여기부터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기여 과실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피해자가 문제가 있어. 항변 피해자가 다져. 이거였죠? 그리고 피해자랑 가해자 모두한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면, 과실의 크기에 비례해서 책임을 분담한대. 드디어 5대5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5대5, 3대7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는 건가 봐. 이 원칙하에서 가해자랑 피해자는 각각의 기준을 최대한 지키려고 할 거래. 왜? 양측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더 큰 쪽이 더 많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주의 수준으로 이끌 수 있대. 그래서 비교 과실은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여 과실 원칙 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작아도 가해자가 항변을 통해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랑 구별된대. 자, 만약에 책임을 위에 거야. 그러면 위에 거 요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빼박 누가 책임져요? 가해자가 100% 다 줘야 돼. 가해자 억울하지? 억울하잖아. 내가 100을 다 잘못한 게 아닌데 100% 다 줘야 돼. 그래서 요 밑에서는 둘 다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노나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뭐가 제일 좋아? 맨 밑에 게 제일 좋겠지. 그쵸? 그래서 요게 요 지문이에요. 정보량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보량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특히 법지문 같은 거, 특히 이런 거는 조금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내가 약간 비교를 해야 하는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 앞으로 나오는 원칙들 잘 쑤셔 박으면 덜 헷갈리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사례 적용이랑 저 그래프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읽은 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푸는지. 자, 봅시다. 일단 법칙 사례 적용이 나왔다. 제발 뭐부터 하냐면 사례를 읽으면서 이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으세요. 알겠죠? 영화 속 장면이래. 갑은 을이 제조한 변압기를 구입해서 공장에다가 달았어. 근데 한 달 후에 화재가 발생했어. 그래서 소화기로 진압하려는 순간 변압기가 빵 폭발해서 화상을 입었어. 주자. 그럼 뭐부터 찾아부터 죠? 그럼 이 경우에는 갑이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갑이 피해자겠네. 을은 문제가 없다며 가해자겠네.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 갑은 피해자. 생각하면 그리 폭발로 인해서 갑한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대. 그러면 얘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해자인 을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넘어가. 1번. 학생은 갑한테 화상을 입게 만든 걸 불법 행위라고 본대. 불법 행위란 말이 낯설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불법 행위란 말 안 했거든, 계속. 만약에 지문에서 말이 낯설면 1문단으로 가세요. 까먹었을 가능성이 커. 1문단으로 가시면 불법행위 있습니다. 불법행위 봤더니 요거야. 불법행위야. 그쵸? 불법행위는 저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 그러면 그 손해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문의 내용이잖아. 그쵸? 그러려면 일단은 당연히 저 학생이 적어도 얘가 뭐 피해가 생겼으니 변상을 해라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거 불법행위라고 봤겠죠? 봤겠지? 이해되시죠? 당연히 불법행위니까 손해가 발생했고 얘를 배상해라 라고 했겠죠. 1번 맞아. 2번 봅시다. 학생은 갑이 입은 화상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이 을한테 있다고 생각을 한대. 생각을 하죠. 주의 수준하고 관계없이 가해자가 100% 다 질 거라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3번. 학생은 변압기가 폭발한 거랑 관련해서 을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겠대. 이거 엄격 책임 원칙의 특징 중에 하나죠. 가해자의 주의 수준? 관심 없어. 그쵸? 4번. 학생은 갑이 화상을 입게 된 거랑 관련해서 갑의 책임 여부 고려하지 않겠대. 고려하나요? 고려 안 해. 우리 아까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엄격 책임 원칙. 기억하십니까? 피해자도 관심 없고 가해자도 관심 없어. 그냥 가해자가 다져. 이게 엄격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4번도 맞아. 그럼 답이 5번이겠네. 5번은 왜 틀렸나 봅시다. 학생은 을이 변압기 폭발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해. 그럼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대. 을한테 이런 선택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얘는 그냥. 알겠죠? 땡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지문 자체에서 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 없어.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띵킹으로 봤을 땐 얘 말이 맞잖아. 합리적으로 지문을 배제하고 보면 얘가 잘못이 없다는데 왜 얘가 책임을 져?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문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법지문은 너무 내 상식대로 가면 안 되고 딱 지문에 써있는 대로 딱딱딱딱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알겠죠? 내 상식이랑 섞지 말기.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6페이지 보시면 딱 요 표가 있어요. 딱 요 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거랑 여기다 매치를 해보면 딱 좋겠네. 우리 위에서 뭐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비책임 원칙이 있었어요. 2번 엄격 책임 원칙이 있었어요. 3번 과실 원칙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4번 기여 과실이랑 과실 원칙 합친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비교 과실이라고 해서 비율 나누는 거 있죠? 5가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골라봅시다. 여기를 봤더니 A, B, C, D가 피해자의 주의 수준이랑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나타낸 거래. 다른 건 몰라도 뭐 정도는 알아야 하냐면
이 중에서 제일 막장인 거 뭐예요? 제일 막장인 거. 얘가 제일 막장이잖아. 그쵸? 그리고 뭐가 제일 좋아? 얘네가 제일 좋잖아. 둘 다 주의를 기울일 거라며. 그쵸? 다른 건 몰라도 B는 둘 다 높죠? 둘 다 높잖아? 얘는 일단 일로 와야 돼. 확정이야. 이해되십니까? 쟤는 절로 가야 돼, 일단. 그쵸? 그리고 이 엄격이랑 과실책임 원칙은 누가 신경을 많이 써요? 가해자가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원칙들이야.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얘는 가해자가 내가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조금 더 조심을 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쟤는 어디에 올 가능성이 커?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높아요에 올 가능성이 크겠지. 둘 중 하나일 건데 얘네에 비해서는 피해자랑 관심이 없잖아. 여기에 올 가능성이 크겠지. 그쵸? 그 빨간색은 A나 C에 오겠죠? A나 C에 오겠지. 그쵸? 근데 얘는 아마 C에 올 것 같지 않아요? 아마도 저건 너무 막장이잖아. 그래서 C에 올 가능성이 커. 봅시다. 1번 A의 경우는 뭐야? X 스타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Y 스타를 지켰으므로 비교 과실을 적용하면 가해자한테 배상 책임이 간대. 자, A의 경우 저거예요. 피해자만 열심히 조심했어. 피해자는 X 스타를 지키지 않았대. 얘네는 주의 기준이래. 얘도 주의 기준이래.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피해자는 여기를 볼 거잖아. Y 스타를 기준으로 해서 Y 스타의 위에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이해되십니까? 자, 이 주의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그쵸? 근데 이 기준보다 열심히 노력했대.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얘가 조심했다고 쳐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거꾸로 요 밑에서는 얘가 덜 조심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해자도 잘못했다고 치겠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해자의 수준도 똑같겠지. 여길 기준으로 해서. 그쵸? A의 경우 가해자는 X샵을 지키지 않았대. 가해자는 X를 지키지 않았네. 여기 있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나서 피해자는 Y 스타를 지켰어. Y의 위에 있으니까 지켰네. 비교 과실을 적용할 거래. 비교 과실 뭐였어? 왜 조용해? 자, 요 상황은 뭐였냐면 가해자는 지키지 않았어. 가해자는 문제가 있어. 괜찮아요? 가해자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비교 과실이니까 피해자가 어땠는지 봐야 되잖아. 피해자는 Y 스타를 지켰어. 과실이 없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얘가 다 지는 거야. 기억나세요? 얘가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배상 책임 있겠죠. 100%다 지겠지. 1번 맞아요. 이런 문제 좀 어렵지 않아?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요거 풀려면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기억나시죠? 자, 2번 봅시다. B의 경우 가해자는 X스타 지켰어. B의 경우 가해자는 X스타 지켰네. 그리고 과실 원칙을 적용하겠대. 과실 원칙은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과실이 있으면 지고 없으면 안 진대.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책임이 없대. 책임이 없겠지. 과실이 없잖아. 맞아요. C의 경우 가해자도 X스타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도 Y스타 지키지 않았대. 자, C 제일 막장이네. 그쵸? 둘 다 안 지켰어. 둘 다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결합된 원칙을 적용할 거야. 가해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가해자가 항변을 할 수 있어요. 항변을 하면 항변을 하면 얘가 책임을 안 지고 피해자가 100% 책임을 지겠죠? 기억을 되살려. 그러면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에 누가 책임지냐면 피해자가 책임을 진대. 맞아요. 4번. A랑 C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키지 않았어. A랑 C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키지 않았어. 맞죠?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어. 과실 원칙은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가해자만 관심 있고 피해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가해자가 애초에 잘못을 했으니까 100% 가해자가 책임 다 지겠네. 괜찮죠? 그럼 마지막 5번일 텐데 B랑 D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켰어. B랑 D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켰어. 지켰네요. 비교 과실을 적용하면 피해자랑 가해자가 과실에 비례해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대. 되게 맞는 말 같지? 왜 안 되는지 봐요. 가해자가 X를 지켰어. 애초에 여기야. 애초에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로 뻗어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왜 비교해서 비례해가지고 해. 그쵸? 피해자가 다 져야지. 그래서 5번 땡. 그래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어렵죠? 지루하죠? 법지문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법지문 중에서도 제일 재미없는 걸 가져온 거예요. 제일 재미없는 거. 이런 류가 제일 재미없어. 그래서 이런 종류는 이제 구별을 좀 잘 하면서 읽어야 해서 가지고 와봤고 이만큼 민법에서 누가 책임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더라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른 지문 읽다가도 책임 관련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떠올려. 그래서 책임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다르게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면 너무 좀 그르니까 한번 한 10분일까요? 좀 쉬어야겠지, 그쵸? 그러면 10분 쉬고 20분에 봅시다. 우리 12시 20분 형법 봅시다. 이거 보십시오.
자, 형법만 쭉 보고 갈 건데요. 형법은 이제 사실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조금 조심하면 괜찮은데 형법은 그래도 조금 요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형법은 약간 요거 설명하는 거 위주로 조금 볼 거고요. 문제는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는 3페이지 보시면 돼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형법의 기본 원칙부터 봅시다. 형법의 기본 원칙. 일단은 보시면요. 위에서 아까 봤던 민법은 자, 민법과 형법의 가장 큰 차이. 민법은 피해자랑 가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고의이든 과실이든지 상관없이 손해가 얼마냐.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형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세상에 감옥을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겠죠. 그쵸? 그러니까 보다 조금 더 엄격하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형법에서는 가장 뭐가 많이 나오냐면 들어는 봤을 걸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형법에서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가치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을 가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자. 이기 때문에 애매하면 조금 봐주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법이 좀 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글로써 적어놓은 게 죄형 법정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름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뭔지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관습형법 금지는 아유 옛날에는 이랬다던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돼. 딱 법에 그 줄이 써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법은 항상 법률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는 게 관습형법 금지. 소급표 금지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법에서는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뉴스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건들 이런 게 다 소급표 금지 때문에 있는 일인데 자 예를 들면 요 시기에 범죄가 일어났어요. 근데 세상에 요 시기에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목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뺑소니 사건 있었잖아요. 다 아세요? 애기가 스쿨존에서 걸어가다가 뺑소니 치여서 애기가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이 조금 모호해가지고 얘를 딱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범죄가 일어난 시점 이후에 사회적으로 막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이 생겼어. 그러면 이 법은 사실 얘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름이 붙어요. 그런 법에. 태완이법 이런 식으로. 김영란법도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큰 사회적 사건이 있어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의 이름이 보통 붙거든요. 그 사건에 들어간 이름. 그러면 요걸로 만들어진 법을 다시 돌아가서 얘를 처벌할 수는 없어. 그건 안 돼.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 시점에는 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걸로 옛날에 일어난 걸 처벌할 수 없다. 그게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보통 뉴스 인터뷰 하면은 우리 누구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인터뷰 하시잖아요. 그게 약간 요거 때문에도 있어요. 소급표 금지. 그리고 요게 공소시효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은 정확하게 써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좀 애매하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축을 훔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키우는 금붕어는 어때? 애매하잖아. 그쵸? 그래서 법에는 뭔가를 쓸 거면 딱 정확하게 써 있어야 돼. 소, 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 조항에는 딱 명확하게 뭔가 써 있어야 한다라는 게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비슷한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요즘에 AI법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AI법?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AI가 로봇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뭔가 윤리적인 판단을 잘못했을 때 딱 요거다 하고 쓸 수 있는 법이 지금 마땅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컴퓨터랑 관련된 법을 끌어와서 쓴다던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AI가 한 문제는 AI 법에서 정확하게 써있는 그걸 갖다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유추해석의 금지라는 거고요. 비례성의 원칙은 처벌이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발장 같은 사례를 만들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하나 훔쳤는데 손목 자르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보통 많이 나오는 거는 소급표랑 유추해석 이런 건 자주 나와요. 말이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말이 익숙하지 않잖아. 이런 것 좀 가끔 뜹니다. 그래서 뭔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해서 형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건 요겁니다. 형법에서 무엇을 범죄라고 치는가 라는 걸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는 이제 진짜 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뭔가의 행동을 범죄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범죄라는 거를 뭉뚱그려서 너 문제가 있네, 너 범죄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확해야 돼. 항상 형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범죄라는 걸로 말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꼭 충족해야 돼.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 하나씩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구성 요건 해당성이란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얘가 한 행위가 법전에 써 있어야 돼. 써 있어야 돼. 절도면 절도, 강도면 강도, 살인이면 살인 이런 식으로 딱 그 법명에 얘가 한 행위가 쓰여 있어야 한다라는 게 구성 요건의 해당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법에 무조건 쓰여져 있어야 하고요. 고의여야 해. 과실은 안 돼. 그러니까 과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과실이든 고의든 그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어야 해요. 무조건.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만약에 형법에 써 있어. 얘가 일부러 그랬어.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한 행위가 정말로 위법적인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보통은 여기서 맞대. 그러면 위법하겠지. 그쵸? 위법하니까 법전에 써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있냐면 여러분을 약간 가끔씩 괴롭힐 수 있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법지문을 좀 풀어봤으면 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조각된다라는 게 위법성이 없다라고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자주 보죠. 정당방위다 막 하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뭐냐면, 자,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칼을 막 찌르려고 하는데 내가 안 맞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되잖아. 나도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 정당방위라고 인정을 해줘서 그 행동에는 위법성이 없다. 그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도 여기 들어가고요. 긴급 피난이라는 건 뭐냐면 지진이 났어. 막 우당탕탕 지진이 났어. 근데 내가 막 길거리에서 여기서 당장 내 머리에 관판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공사장에 있는 헬멧 같은 거 쓸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도난이라고 해서 감옥에 넣으면 어때? 그 사람 억울하잖아.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서 뭔가 도피를 하다 그런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라고 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얘는 괜찮을 것 같고, 자구행위는 뭐냐면 청구권이 내가 뭔가 불리한 일을 당했을 때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침해당했어.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고, 정당행위랑 정당방위가 다른데 우린 정당방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잘 안 나와. 정당행위는 그거 봤어요? 그거 류승룡 나오는 거 이름 뭐지? 그 치킨 만드는 영화 있잖아요. 웃긴 거. 그 이름 뭐지? 극한직업 있잖아요. 극한직업 봤어요? 극한직업 맨 처음 장면이 뭐야? 경찰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물어줄 돈이 없어서 창문 깨고 들어가잖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나? 막 창문 깨고 와이어 달고 내려가잖아.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경찰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도둑을 잡기 위해 창문을 깬 거죠. 근데 그거를 위법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잡아놓으면 아무도 경찰 안 하겠지.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업무상으로 한 행위일 경우에, 그게 정상적으로 참작이 된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칩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쳐주는 경우 요 5가지. 주로 나오는 건 정당방위. 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5가지에 다 해당이 안 돼.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를 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이 행동을 한 사람은 그럼 과연 멀쩡한가로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확인하는 게
행위자가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가장 논란이 많은 경우, 미성년자. 이런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 사람이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범죄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자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 있죠? 뭐 조현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있죠. 정신병이 있어요. 아니면 뭔가 지체장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심신상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행동에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강요된 거, 협박에 의해서 한 거, 그런 것도 이 사람이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봐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충족이 됐어. 그러면 그걸 인제 범죄라고 불러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서 그냥 법조에 써있다고 해서 범죄다라고 하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법에서 생각보다 범죄라는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 오늘의 목적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좀 들려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들었죠? 이런 거? 처음 듣죠? 그쵸?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지문으로 갑니다. 페이지 7쪽 보시면 돼요. 7쪽. 얘도 마찬가지로 다 풀 건 아니고요. 8번 풀 겁니다. 8번. 8번. 나머지는 풀어볼 수 있어. 8번 풀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가 지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아마 방금 했던 얘기보다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문에 쓰여져 있나를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예금 계좌 대여랑 형법상의 방조범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보통 법지문에서는 방금 막 얘기했던 내용들 있죠? 그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깊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례에다가 잘 쑤셔 넣을 수 있는가? 그걸 많이 봅니다. 자, 타인으로부터 예금 통장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인출해달라고 심부름 제안을 받게 된 경우에 조심해야 한데, 이거 오레수특에 있는 문제예요. 오레수특.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대. 봅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대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해서 피해자로부터 선고를 받아서 돈을 가로채게 되는데, 이때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그게 있대. 종류가 있대. 대포통장 말하는 거야. 대포통장. 대포통장 들어봤죠? 그러니까 내 통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사서 통장을 파든지 이 사람한테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통장을 사용한대요. 자, 봅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A, 피해자를 B라고 하고, B가 돈을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C라고 가정을 하겠대. 사례 잘 보셔야 돼요. 자, A가 범죄자야. B는 피해자야. 그리고 C가 계좌 주인이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법에서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문제? 국가랑 개인 간의 문제. 그래서 이런 형사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희한하죠?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랑 범죄자라고 봐요. 그래서 피고인이라는 말이 있는 게, 피의자는 얘가 내린 것 같아. 그럼 아직 피의자인 거고, 땅땅땅 나온 피고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둘 다 범죄자를 지칭하는 말이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신기하죠? 요건 약간 상식.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사람을 정리를 해줬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A가 C 몰래 C의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C가 개설한 통장을 A가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C가 자신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통장을 빌려준 거라고 친대. 세 번째, C가 A의 부탁을 받고 C 자신의 통장에서 예금을 뽑아서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지만 두세 번째는 처벌받을 수도 있대. 봅시다. 첫 번째 경우 뭐예요? 첫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보자. 첫 번째 경우. A가
C 몰래 첫 번째 경우 계좌를 파는 경우, 두 번째 C가 빌려주는 경우, 세 번째 C가 갖다 주는 경우. 자, 형법에서 뭐가 중요해요? 일부러 그랬냐? 아니냐? 1번은 C가 책임이 있을까? 없어. 쟤는 지 계좌가 쓰여졌는지도 몰라. 고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아예 범죄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얘랑 얘는 어때요? C가 알잖아. 지 통장이 쓰이는 걸 알잖아. 그쵸? 그러면 이런 것도 다 고의성이 조금씩은 있다고 보는 거야. 형법에서는. 그쵸? 그래서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우리 아까 봤죠? 법조에 쓰여 있어야 하고 고의가 있어야 한대. 해당해야 하는데, 구성요건이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둔 걸 뜻한대. 그래서 처벌 대상은 법률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부른대. 그쵸? 나와요. 아까 본 내용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행위가 사기죄 이런 식으로 써 있어야 한대. 괜찮죠?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에 관련된 구성 요건은 금융실제법에 규정되어 있대. 그럼 요것도 일단은 쓰여져 있는 거야, 법전에. 이해되세요?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대. 그럼 봅시다. 타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할 거야. 요거 어때요, 요거? A가 C의 통장을 사용할 거야. 그쵸? 그러면 A는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쓰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법전에 써있는 범죄에 해당하잖아. 그쵸? 그러면 A가 고의만 있었으면 이거 범죄겠다. 그죠? 하면 안 되지. 위법성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까지 해야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금융실명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하고 그걸 사용해서 거래하는 사람이 맞아야 한대.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예금 계좌를 빌려주는 거. C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빌려줘서 A가 사용하게 하는 것도 쓰여져 있대. A가 빌려주는 것도 범죄래. 그러니까 C가 빌려주는 것도. 요거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계좌의 주인하고 쓰는 사람이 다르잖아. A랑 C잖아. 그러니까 그게 구성 요건으로 쓰여져 있대. 그 얘기예요. 이와 달리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으로부터 예금 계좌의 명의인은 C예요.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 우리 방금 본 거는 뭐냐면 요 위에 것까지만 봤다. 그쵸? C가 자기 계좌를 A한테 대놓고 빌려준 경우는 쓰는 사람하고 계좌 주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대. 어디 있냐면 이 문단에 있어. 얘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게 기억의 내용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왜 그런지 봅시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면 범죄가 될 수도 있대. 형법에는 타인에게 범죄를 하라고 부추긴 교사범이라는 사람도 있고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대. 자, 좀 말 헷갈리죠? 말 헷갈린다니까? 일단 첫 번째, 얘는 지가 몰랐어. 그쵸? 안 돼. 얘는 일단 애초에 범죄가 안 돼. 두 번째는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가 범죄야. 써 있어. 그쵸? 그러면 얘는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해. 괜찮죠? 세 번째 행위. 내 계좌인데 내 계좌를 통해서 돈을 거래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구성 요건이랑 관련이 없죠?
내 계좌 내가 쓰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계좌를 통해 간 돈이 검은 돈이야. 범죄에 사용된 돈이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교사범과 방조범이라는 구성 요건으로 사용을 하겠대. 괜찮죠? 이때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서 공범이라고 부를 거고 교사범이 부추긴 범죄나 방조범이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범이라고 한대요. 구성 요건 중에는 여러 사람이 가담해서 행위를 해야지만 성립하는 것도 있대. 그러니까 얘를 한 명이 할 수는 없는 범죄들도 있대. 그런 경우에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모두 범죄의 정범이라고 부를 거래. 자, 예시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자, 애초에 말이 계좌를 빌려주는 범죄야. 그러면 무조건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빌리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런 경우에는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부 필요적 공범. 그래서 둘 다 정범으로 친대요. 합리적이죠? 정리를 해보면 교사범, 방조범 두 명이 있는데 이 둘을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범이라고 부를 거래. 근데 교사범은 살인교사 들어봤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살인교사. 교사는 시키는 거. 부추기는 거. 다 포함되고요. 방조범은 그냥 도와주는 거. 왜 범죄 영화 같은 거 외국 영화 보면은 꼭 이렇게 어디 시골지인데 헬리콥터 타고 날아와가지고 막 총기 함 같은 거 열어가지고 야 너 가져가라 이런 거 도와주는 사람 꼭 있잖아. 꼭 도와주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다 방조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범죄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거.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교사범이든 방조범이든 범죄의 주 범인은 아니잖아. 그쵸? 결국에 얘를 실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실행한 사람을 우리는 정범이라고 부를 거래요. 그러면 느낌상 공범이랑 정범 중에 누가 더 크게 처벌받을까? 얘겠지? 아무래도 정범이겠지? 어쨌든 간에 범죄를 실행한 애니까. 그쵸? 근데 예금 계좌 대여 범죄가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빌리는 사람 무조건 있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다라고 놓겠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둘 다 얘로 쳐서 처벌을 하겠대요. 괜찮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범 중에서 교사범은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대. 그래서 이미 범죄를 하기로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거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나쁘대. 더 나쁘대.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원래 물건을 훔쳐야겠다라고 계획한 애 옆에 붙어서 도와주는 놈이랑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서 야 저기에 은행에 지금 돈 들어오는데 가서 훔쳐 하는 애랑 꼬시는 애가 더 나쁘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쵸? 그래서 따라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데 비해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는데 그러면 우린 여기다 뭘 추가할 수 있어? 교사범은 정범하고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쵸? 방조범은 정범보다는 더 작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방조범이 성립을 하려면 범죄의 실행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방조행위랑 방조의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대. 자, 뭔가의 조건이 또 생겼어. 첫 번째, 결국 어쨌든 간에 범죄의 실행이 되어야만 해. 그쵸? 훔치기로 계획을 했어. 안 훔쳤어. 그럼 행위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막 다 갖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럼 시나리오 작가들을 다 잡아갈 텐데. 그쵸?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범죄가 실행이 되어야 하고 방조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게 고의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대. 그쵸? 첫 번째 요건인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대. 그러니까 도와주는 어떤 행위.
모두 가리킨대요.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물질적 방조, 그 다음에 이미 범행을 결심한 범인을 격려하는 정신적인 것도 다 해당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얘가 범행을 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됐어. 다 들어가는 거야. 물질, 정신 다. 두 번째 요건인 방조의 고의는 두 가지 고의래. 정범이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자체에 대한 고의인 정범에 대한 고의. 첫 번째, 정범에 대한 고의.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실행을 돕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고의도 인정이 되어야 한대. 자, 정범에 대한 고의는 누구의 고의예요? 정범의 고의야. 내가 도둑질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도둑질을 하는 놈도 고의로 범죄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도 일부러 얘를 도와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인데. 자, 보세요. 방조범이야, 방조범. 도둑질을 할 거야. 뭐가 있을까? 종이의 집 보셨어요? 종이의 집? 안 봤어?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뭔가를 봤겠지. 봤다 칩시다. 봤다 쳐. 범죄도시 보셨어요? 범죄도시? 범죄도시 봤겠지. 뭔가의 편을 봤겠지. 가장 최근에 나온 거 뭐지? 김무열 나온 거 보셨어요? 봤다 칩시다. 거기서 김무열이 뭘 하냐면 온라인 도박장을 열어가지고 돈을 싹 뽑아먹어요. 사람들의 돈을 뽑아먹어요. 김무열을 범인이라고 적고 싶진 않지만 김무열이 있어. 그쵸? 근데 김무열의 최종 빌런이 누구냐면 이동이야. 아, 이거 좀 복잡한데? 요약을 하면 이동이가 돈을 싹 끌어가지고 그걸로 더 많은 돈을 끌어오고 싶었던 거야. 그게 이 영화의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편의상 이 사람을 범죄의 정범이라고 칩시다. 이동이가 상장을 해가지고 코인을 좀 만져서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동이가 계획하고 있는 범죄는 코인 범죄야. 이해되세요? 근데 이동이가 코인 범죄를 저지를 거잖아? 그게 법전에 써 있어. 그럼 구성 요건 해당해. 그쵸? 김무열은 그걸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싶냐면 얘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초기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끌어모으는 역할이야. 방조범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 첫 번째, 결국에 이동이가 범죄를 저질러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동이가 결국에 이 코인 범죄를 저질러야만 해.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김무열이 이 범죄를 도와줘야 해. 뭐 이동이한테 부둥부둥 해주든, 그렇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돈을 제공을 해주든 뭔가의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뭔가 도움을 줘야 해. 그리고 이 도움에도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김무열이 고의여야 해. 그리고 이동휘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도 고의가 있어야 한대. 그래야 방조죄가 성립이 된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요 얘기예요. 그래서 형법에서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범죄 행위의 결과 발생을 의도했음을 의미한대. 그래서 고의를 구성하는 의도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만 하겠다라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의 가능성을 알고도 내버려 두는 미필적 고의도 해당한대요. 방조범의 구성 요건 중 방조의 고의는 대개 여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대. 또한 정범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되고 정범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인정된대. 여기에서 나올 만한 조건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고의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되십니까? 요 고의에는 의도가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고의가 있대요. 확정적 고의랑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는 내가 간절히 비는 거야. 간절히. 어떻게 비냐면 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쪽 빨아먹어가지고 내가 몇 억을 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야지 하는 고의가 확정적 고의. 그 다음에 요 김무열이 내가 이 돈을 이동휘한테 주고는 있는데 얘가 어디다 이걸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 뭘 하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얘를 도와는 줄 거야.
근데 얘가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뭔가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주식 뭘 할 것 같아. 그거를 미필적 고의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고의는 둘 중에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야. 둘 다 고의라고 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그게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하는 거 다 미필적 고의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고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야, 얘도 거의 지문이다. 얘도 거의 지문인데? 내용을 봅시다. 자, A로부터 동호회 회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예금 통장을 빌려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은 B가 있어요.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한 순 A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도장도 넘겨줬대.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무슨 경우인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경우 될 수 있을까? 없어. 몰래 계좌를 만든 경우가 아니야. 두 번째 경우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경우겠지. 비밀번호랑 도장까지 줬으면 거의 내 통장을 빌려준 거랑 같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아예 그냥 구성 요건에 써 있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얘는 지금 두 번째 경우겠네요. 두 번째 경우 A는 C한테 E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돈을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인출해서 갖다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라고 했대. 자, 적읍시다. 일단은 A가 총책이야. A가 제일 문제가 많아. 근데 어떤 짓을 했냐면 B라는 애한테는 대여를 받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라는 애가 또 등장해. C한테 돈을 받아야 될 게 있다고 뻥치고 너가 대신 받아서 갖다 줘. 그러면 내가 수수료 줄게 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한 거 세 번째 거다. 이해되세요? 돈을 갖다 주세요 한 거 세 번째 경우예요. 갖다 주세요. 요거예요. 그래서 C는 자신의 친구 D한테도 의견을 전달했대. 그쵸? 그래서 D도 이걸 하기로 했는데 A랑 D는 서로 모르는 사이래. 자, C의 친구 D 그리고 갖다 주세요 똑같아. 얘는 얘를 알아. 얘는 얘를 몰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C와 D는 모두 E랑 거래를 했겠지. E한테 돈을 받아서 갖다 줬으니까. 거래 관계가 있었으므로 E가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고 자신들이 이러한 A의 사기 범죄를 돕고 있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어. E가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했대. C랑 D한테 고의가 있어요? 있잖아. 미필적 고의가 있잖아. 그럴 것 같았는데도 내버려 뒀잖아. 이거 우리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C랑 D한테 미필적 고의가 있었네. 그쵸? 결국에 A가 범죄를 저질러서 E의 돈을 뽑아먹었잖아. 그럼 A의 범죄 행위도 성립을 했네? 그쵸? A는 피해자 E를 속여서 돈을 받으면서 B랑 C랑 D 각각의 명의로 된 각 계좌로 송금을 받았대. A는 B의 명의인 예금 계좌에서는 스스로 돈을 인출했고 A는 B의 계좌를 아예 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의자랑 쓰는 사람이 달라. 직접 뽑았고 C랑 D는 E가 자신들한테 해준 거를 갖다 줬대. 그래서 A가 E로부터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걸로 밝혀졌대. 이해되세요? 우리 지금 위에서 했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 이해되십니까? 그거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A는 B에 대한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아니래. 맞아요? 맞지. 이 범죄에서 정범 누구야? 정범. A야. 괜찮죠? 이 범죄를 결국에 저지른 사람은 일단 정범인 A니까 교사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랑의 관계에서는 정범과 교사범 필요 없어. 괜찮죠? C랑 D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거 안 돼. 2번. B는 자신이 A의 사기죄 범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방조범이 아니래. 어때요? 방조범이 아니래. 맞아요? 맞습니까? 요건 맞죠? 요건 맞죠? 그리고 이거 맞구나. 그래서 1번이 맞고. 요거 맞죠? B가 방조범일까?
이거 방조범일까?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방조범이냐고. 방조범이어야 하는 조건 뭐 있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도와줘야 돼? 고의여야 해. 고의일까? 고의의 조건. 행위하는 사람이 내가 범죄를 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B는 선지에서 몰랐다며. 고의가 아닌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고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조범에게도 고의가 있어야 한다. 라는 조건에서 땡! 그래서 방조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수특이에요. 수특이라 그래요. 3번 보시면 C는 A의 사기죄 범행으로 E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대. 그래서 A가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니래. 아닐까요? 얜 맞지. 얜 맞지. 자, 사기죄 범행으로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대. 볼까요? 우리 여기서 봤어. 얘가 거래 관계가 있었고 범행을 돕고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어. 근데 내버려 뒀어. 결과 발생을 의도했대. 근데 이 의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 C는 미필적 고의죠? 그러니까 C한테도 의도가 결국엔 있었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C는 방조범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보시면 D는 A의 인적사항을 몰랐어도 공범이래. 요거 아까 맨 마지막 줄에 있었어요. 맨 마지막 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정범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해도 인정이 된대. 그러니까 방조범인 D는 A가 누군지 몰랐어도 방조범인 거야. 이해되시죠? 네. 5번. C와 D는 모두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선 정범이 아니래.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가 뭐였냐면 아까 2번 경우 있죠. 직접 빌려준 경우. 요거는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이고 얘네는 방조범이에요. 방조범은 다른 법에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죠? 약간 형사된 것 같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형법은 약간 그런 재미가 있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시고 혹시 저번 수업 거 질문 있으신 분 하고 가시고 이번 주 것도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